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 과장 그리고 박 대리 두 분 요즘 열심히 일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두 분 포상할 겸 우리 봄맞이 야유회 한번 갈까 하는데 어때요? 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하시면 뭐 향기로운 산, 푸른 바다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보자 앞으로 보자 자꾸 보자 뒤로. 야 이거 지금 심각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네? 안 우리 된다고? 김 과장 네. 지금 좀 바쁜가 본데 뭐 박 대리랑 둘이 갈까요? 아니 바쁜 게 아니고요. 요즘에 이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 언제인지를 파악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또 저기 지화 누나, 이 기관지 건강은 제가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아프면은 집에서 요양이나 하세요. 저는 대표님이랑 오붓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미세먼지가 어찌나 극성을 부리든지 아우 제 목이 너무 아픕니다. 아우 지금 보세요 막 기침 나고 장난 아니죠. 가수 양희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세먼지 너 정체가 뭐니?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OECD 평균의 2배가 됩니다.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유해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 PM2.5가 18 마이크로암프 큐빅미터이고 이 정도라면 조기 사망자로 계산하면 연간 한 2만 8천 명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맘때 특히나 자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미세먼지. 오늘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있는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생활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장태선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융합연구단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융합 연구를 하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예전에는요, 하늘 생각하면 파란색 먼저 떠올랐거든요. 파란 맞아요. 하늘, 푸른 하늘. 근데 언제부턴가는 뿌연 그런 하늘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유치원생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오늘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요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요즘에 저희가 많이 부르는 동요 중에 파란 하늘 꿈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요즘 하늘색이 너무 흐려져가지고요. 회색 하늘 꿈이 아니 굉장히 싸하네요. 아주 준비성은 좋았는데 살짝 부담스러워요. 작가님 좀 웃어요 좀. 거기 이렇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좀 웃으세요. 유독 이 시기가 되면 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미세먼지를 형성시키는 원인은 연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사용될 때 불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겨울이 되어지면 난방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연료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름에 비해서 연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자연현상으로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기상현상이 이 대기오염 물질들과 같은 것들을 멀리 보내주는 확산현상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겨울엔 태양광선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혼합고도라고 해서 먼지가 섞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높이가 낮게 형성이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확산된 오염물질이 멀리까지 도망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인데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편서풍 계열의 바람들이 보통 우리나라로 따지면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많이 형성이 되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같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먼지까지 겹쳐지는 시기가 바로 요즘과 같은 시기다 보니까 겨울에서부터 봄철 넘어가는 요 시기가 가장 심각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오염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는 과연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죠.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80개의 국가를 다 대상으로 했을 때 173번째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OECD 국가로 우리가 그냥 좁혀서 보면은 1등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엔 1위. WHO에서 기준을 뒀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 40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농도만 높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에도 이제 굉장히 위험을 주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독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불안전 요소율이 높은 상태의 연료들의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형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형이 대부분 산악지형이라는 문제점을 갖습니다. 네. 평원과 같이 넓으면 대기오염 물질들이 만들어져도 쉽게 확산이 되지는데 네. 산악지형이 막혀갖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띠고 있는 국가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 아까 과장님이 너무 미세먼지 힘들다 했을 때 사실 뭐 그까짓 거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박 대리처럼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 덕분에 덕분이 아니지 때문에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지금 이 순간에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과장님은 예. 그럼 미세먼지가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나요? 나는요 1년 12달 내내 관리하는 남자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아프면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미세먼지 대체 뭐길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대처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뭔가 다 이 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자연적인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황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연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위한 거는 인위적인 거죠. 네.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선박, 산업 활동을 하면서 인간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미세먼지가 왜 무서우냐면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안 좋은 성분들하고 만나요. 네. 만나서 얘가 이제 하나의 입자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황사는 네. 보통 이제 한 5에서 8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제 우리가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가 뭐 파티클 매터라고 그래서 그 이제 입자상 물질이라고 이제 하는데 입자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미세먼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위에가 되는 건 뭐냐면 초미세먼지예요. 네. 초미세먼지는 이제 더 이게 작아가지고 PM 2.5라고 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2.5 마이크로 이하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가스상으로 존재합니다. 얘가 공기 중에 있는 분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뭐 버스나 이런 데 보면 뒤에 검은 그런 검댕이라고 하는 그런 네. 탄소 네, 덩어리 맞아요, 같은 게 맞아요. 나오는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결합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화가 되는 거예요, 크게. 결국은 성분적으로도 굉장히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할 땐 이렇게 구분합니다. 1차 먼지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은 연료에서부터 직접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 태워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아까 지금 장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상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러한 가스상 물질들이 음결핵이라고 그러는 먼지의 핵에 돌아다니다 같이 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2차 먼지라는 것을 만들어지는데 이 2차 먼지의 문제점은 특히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통 1차 먼지, 2차 먼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 살짝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먼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만 이게 먼지지 알고 보면 유해물질 덩어리라는 거잖아요. 정말 좀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이 미세먼지 예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예보, 이게 뭐 하늘에서 뭐 누가 딱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닐 테고요.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스크 이렇게 잔뜩 쓰고 숨을 쉬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 제가 출동 나갈 때는요, 이렇게 좀 마스크 많이 써줘야 돼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또 관리하는 남자 아닙니까? 제가 아프면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요즘 외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음 주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니까요. 아니, 근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 예,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정보 여기서 측정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세먼지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곳은 건물 옥상. 자, 그곳에는 대기 측정소가 따로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측정기를 찾아서 두리번거리던 중, 저기 저 건물은 KBS? 손 대표님! 잘 지내는 거죠? 이 김 과장은 이렇게 맨날 나와서 개고생,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뭐 어찌됐건 잘 지내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하나? 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옥상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겁니까? 근데 생긴 거는 굴뚝 같지는 않고. 바로 이겁니다. 언뜻 보면 잘 모르겠죠? 네, 이거는 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이 부분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고요. 흡입구. 네, 여기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충돌판입니다. 충돌판. 미세먼지 측정기는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걸러주는 곳과 내부에서 분석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보는 미세먼지 수치가 분석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옥상에서 봤던 그거랑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저기 연결된 고리가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요거는 히터입니다. 히터요? 예. 우리가 난방할 때 쓰는 그 히터? 수분을 증발시켜서 정확한 수치를 재는 거죠. 자, 그럼 분석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 그 필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렇죠. 하얀 필터지가 이동하면서 동그랗게 미세먼지가 포집되는 건데요. 이곳을 통과할 때 농도가 측정됩니다. 이 미세먼지 포집 전후의 필터지에 베타선을 쏘고 투과량의 차이로 농도를 계산하는데요. 1시간에 한 번씩 측정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 1시간마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측정된 그 결과 데이터들, 이거는 또 어디서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측정된 미세먼지 데이터는 현안판에 이제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대기질 통합예보센터 현황판으로 집결. 매시간 우리 동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단계별로요. 자, 매우 나쁨일 때는 외출 자제해 주세요. 이 기계는 뭔가요? 네, 이 기계는요, 미세먼지 속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말이죠,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뽀얗던 필터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이러한 성분 분석은 발생 원인이나 인체 유해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샘플링을 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매월 닷새 동안 샘플링을 하고요. 예. 그래서 황사가 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특정합니다. 그러면 이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도심이나 산업단지 그리고 황사 발생할 때 납이나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 12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심 측정소는 특정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아까와 같은 듯 다른 이 미세먼지 측정계의 기동성을 담당하는 곳. 아, 이게 이제 버스에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특별히 오염이 걱정되는 지역에 출동하는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 복잡한 수치가 보이는데요. 이동 측정 차량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벤젠을 측정하여서 2차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자 저희들이 벤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와, 이 이동 차량 보니까 그 진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세먼지가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야말로 이동식 미세먼지 흡입기네요. 미세먼지 버스터즈네요. 포즈 한번 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 수많은 미세먼지, 너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니? Where are you from? 미세먼지 예보 사실 저 매일매일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몰랐는데 우리 김 과장님 덕분에 또 유용한 정보를 얻었어요. 잘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아, 잠깐만. 이거는 분명히 뭐 오지나 뭐 무인도 이런 데로 좀 출장 보내시려는 것 같은데. 왜 이래요? 아니. 누가 보면 저 악덕 대표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아는 분들 아니죠, 많아요. 박대리? 아니 저렇게 청소할 때신 대표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날개만 없을 뿐이죠. 그런데요, 교수님 궁금한 게 미세먼지 측정할 때 건물 위에서 측정하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곳곳을 이동을 하면서 또 측정을 한다면서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치들은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곳들입니다.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설치하는 위치나 그 면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 떨어진 곳을 찾다 보면 결국은 건물의 옥상이나 저 위에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우리의 생활권들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도로변이나 아주 자동차나 여러 가지 오염원들과 근접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그 자동차 쪽 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한 8년 동안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 그동안 도로 안하고 바깥에서 측정되는 국가 측정망과의 측정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걸 계속해서 수치상 비교를 해봤더니 네. PM10 같은 경우에는 8배 정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이트에서 측정된 값들을 받고 있는 것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값들이 그보단 월등히 높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단순히 뭐 피하고 마스크를 써서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또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그래서 제가 김 과장이거든요. 저는 과학의 힘을 믿습니다. 단장님, 이 과학계에서 지금 요 사태를 갖다가 그냥 뭐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유,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굉장히 특이해서 어떤 한 분야의 뭐 전문가들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측정하기 위한 뭐 분석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동차나 선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유해 물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전에 제거하거나 이미 나온 거는 사후에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협업이 필요합니다. 뭐 화학부터 전기, 전자, 요즘에 유행하는 IT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런 IoT까지도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빨아들이는 뭐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촉매 같은 거를 통해서 유해 물질 들어오면은 무해화시키는 그렇죠. 어떤 그런 그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이들을 그냥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이제 감싸고 있는 뭐 설비 같은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연구를 위해서 융합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융합 화학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도 이제 다 협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출연연구소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판 어벤져스 같아요. 그렇죠. 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건강에 이 미세먼지가 안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우선 제가 거꾸로 한번 김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미세먼지가 어떤 부분에 제일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으세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거를 빨아들이니까 여기 코 쪽, 그다음에 이제 입 안쪽에 보면 이제 목젖부터 해서 요 식도 라인, 요 에어리아가 좀 식도를 넘어가면 큰일 나고요. 아, 그래요? 식도를 안 먹어요? 맛집이 식도는 먹는 거고요. 예. 기도로 넘어가면 기도. 예. 잠깐만 이거 자르고 다시 갈게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랑 해서 이제 기도 쪽으로 넘어갈게요. 요 에어리아가 호흡기 쪽이 좀 위험하죠. 예. 우리가 숨을 쉬면 먼지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기도로부터 하기도까지 기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점막이라는 굉장히 약한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점막을 보호하려고 앞에 이제 섬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섬모가 이걸 쳐내는 역할들을 해주게 되고요. 그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 들어가면 맨 안에 우리가 호흡기 맨 안쪽에는 폐 안쪽에 폐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기 주머니인데요. 이 폐포를 통해서 이제 먼지와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용출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모세혈관을 이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첫 번째의 피해는 호흡기 피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것들이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혈관으로까지 가요? 예, 먼지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들이 용출돼 나와서 이것들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가설들을 뒀던 것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학설들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호흡기로 가서 심장혈관 계통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여러 세포로 이동을 하면서 세포의 변형까지 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이 기본적인 먼지로부터 받는 피해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호흡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혈관을 타고 이게 그럼 뭐 뇌로도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WHO에서 지금 추정하기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인체 피해를 백분율로 계산을 해본다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50% 이상의 피해는 심장 혈관 계통의 피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호흡기 피해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 그 이외의 피해들이 한 20, 30%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심혈관 질환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미세먼지의 영향일 수도 있겠어요? 2002년도에 이제 이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쇼킹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벨기에 연구진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먼지를 나노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나노라는 건 0.0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먼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서 자원자한테 호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시킨 상태 이후에 1시간 이후에 감마 카메라로 전체 사람 몸을 찍었거든요. 폐하고 담낭 쪽에는 많이 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이외에 제일 많이 가 있던 부분이 어디냐면 요 하악 쪽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로 갈 수 있는 기전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본 결과는 요 뒤, 코 뒤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아주 살짝살짝 뜹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들은 요 코 뒤에 근육 사이로 살짝살짝 빠져들어가서 뇌 쪽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학설이 생기면서부터 치매나 뇌졸중 등에 대한 뇌 연구가 지금 아주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의 그 방향이고요. 영국의 랑카스터 대학이나 이런 데서 치매 환자들이나 뇌질환 환자들에 대한 해부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일수록에 뇌 쪽에 탄소 덩어리들이 많이 확인이 되어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역시 뇌질환이나 치매 쪽도 탄소의 영향들이 크다.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미세먼지의 습격.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또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흔히 다니고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도로변, 이 도로변에도 이 미세먼지가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여기 근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자. 확실히 도심 지역이라 이 미세먼지가 좀 이런 게 심한 것 같긴 해. 김 과장님. 네. 하세요.
뭔 상황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갑자기? 아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뭐 일단 출발해 봅니다. 오, 어디 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아니 일단 누구십니까? 아, 저는 네. 도로미세먼지 연구단의 홍동욱 실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중에 이런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예. 이 도로변에 있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가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신기술을 통해서 예.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연구단입니다. 도로미세먼지 연구단은 소형 측정 차량을 통해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높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차량입니다. 오, 이거는 뭔가요? 이 부분은 공기 흡입구고요. 옆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충돌판도 보이시죠? 이렇게 포집된 미세먼지는 실시간으로 분석되는데요. 차량에 장착된 장비로 초미세먼지는 물론 PM 1.0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이 차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이건 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교통 이제 약자이신 어르신들이나 그다음 아이들이 이런 미세먼지, 도로 미세먼지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제 취약한 부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빨리 해소돼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와, 실장님, 저는 이 차 크기만 봤을 때는 조금 얕봤는데 대단한 차네. 스마트하고 과학적인데요. 네네. 네, 지금은 놀라시기 이르시고요. 아까 저랑 만났던 그 장소로 가면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포스가 또 남다르시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에 오면은 이 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누구십니까? 저는 한경국립대학교 김혁준 교수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아주 독특한 시설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단장님, 지금 요거는 뭔가요? 그린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대형 버스의 승하차 구간인 버스 정류장 인근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린월 시스템처럼 PM10의 미세먼지는 집진하고 질소 산화물은 필터 전용 시스템으로 제거하는 집진 효과와 질소 산화물 제거 효율이 약 90% 이상임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근처 가면 공기가 좀 쾌적하겠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김 과장님, 예. 지금 김 과장이 서 있는 이곳에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에요? 네. 또 엉뚱한 데 찾고 있네요. 김치 국물이 묻어있어. 잠시 맛있는 거 드셨네. 예. 이거 왠지 바닥에 이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은 인체 유해 물질로서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태양빛에 반응하는 특수 소재를 적용해서 도로 포장체에 코팅을 하게 되면 질소 산화물이 환경 무해한 물질로 변화되는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도로에 쌓인 질소 산화물이 광촉매와 햇빛이 만나 반응해서 생긴 활성산소와 결합하면 질산염이라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단장님, 그 광촉매 코팅 기술 대단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그냥 이런 도로 바닥이나 인도에다가 하게 되면 금방 벗겨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김 과장님이 정말 예리한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의 광촉매 소재를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기술인데요. 그렇죠. 보시는 것 같이 대리석처럼 맨들맨들한 바닥에는 고정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투스 콘크리트의 공극을 활용을 해서 광촉매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스 콘크리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광촉매 코팅 기술? 요게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유사한 기술들과 또 진보된 기술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저변 확대가 되고 있고 실증 기술까지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우와! 단장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우리가 집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바로 마주치는 게 크고 작은 도로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곳곳에 도로가 그렇게나 많은데 그 많은 도로가 미세먼지 취약지대라는 건가요, 교수님?
경유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부터 노출되는 한 30만 명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폐암 발생률은 정확히 한 8.6배 정도가 높았고요. 방광암은 한 2.45배 정도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되어져서 그 포티에 등의 전문가들 12명이 모여서 승급을 해서 EA라는 동물 발암 물질이었던 걸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정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유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미세먼지도 1급 발암 물질로 정의를 올리자라는 것이 2013년에 WHO의 정의였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가 넘는데 그중에 대략 한 42% 이상이 경유 내연기관입니다. 질소산화물하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 내연기관이다 보니 도로 근처에서는 사람들이 자동차로부터 배기가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면 도로에서 지금 현재 한 1억 개 정도의 타이어들이 깎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깎여지고 있는 타이어와 같은 것들은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아예 계산도 못할 정도로 놓치고 있거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동차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원인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는 오랜 시간을 거주하시거나 도로와 가까이 생활하시는 일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그나마 건강을 보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정부에서 이 심각성을 좀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도로 미세먼지 측정부터 해서 각종 저감 장치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은 지자체가 그 도로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을 이제 수시로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과장님, 이 도로 미세먼지 흡입 차량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습니까? 예, 현재 저 미세먼지 도로 미세먼지 차량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 98%까지 제거하는 걸로 저희들 돼 있고요. 네. 지금 천안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1일 1회 정도 돌고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주요 지역을 매일 2, 3일씩 흡입하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단시간에 좀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중꺾마 모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국내외 대기오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에 대한 개선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청정대기법,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이라든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대기오염 방지법을 통해서 전기차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디젤 차량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정 대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 6 등 규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95년도에 이미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6년 정도에 1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기부터 시작해서 실내 공기 그리고 법령을 제정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한 2016년, 17년 요 정도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미세먼지에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들이 탄소, 카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소산화물, 그리고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출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연소공정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화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배출을 억제하든지 해가 없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화학 소재라든지 반응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대기 환경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악취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온실가스는 이제 글로벌한 문제고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이제 국제적으로는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한국하고 동북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대응하는 거는 정부기관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악취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이나 동네에 이런 냄새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이 시급성은 단기에 빨리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산업체나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과학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이제 마시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 단장님께서 계신 한국화학연구원 미세먼지 융합연구단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시작을 한 거는 건강 위해성 평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게 미세먼지의 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등급을 매기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하나의 그 사례는 그 친환경 마스크 필터라고 해서 그게 이제 개 껍질을 그 성분을 가지고 나노 키틴이라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스크 필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예. 자동차 쪽이나 선박 쪽이 굉장히 배출이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자동차의 타이어의 어떤 그 구성 성분이 다 고무잖아요. 네. 이런 고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덜 나오게, 안 나오게는 할 수 없지만은 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브레이크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안 나오게 하는지. 여기는 이제 화학연구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면 소재, 그리고 이제 공정이면 공정, 뭐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의학 쪽도 있고요. 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성과도 많이 지금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과 말씀 나누면 나눌수록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더 깨끗한 세상, 맑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파란 하늘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도착했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우리 엄마가 자주 해주시는 음식이 있는데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을 먹으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간다는데 진짜인가요?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태어난 조카가 속눈썹이 길고 예쁘더라고요. 진짜 부러웠는데 요즘 아이들이 저희 세대보다 속눈썹이 긴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생활하는데요. 동생이 실내 미세먼지가 바깥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꼭 환기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저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이 핑계 자주 대거든요. 맞아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 삼겹살 먹으면 좋다. 이거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그 사실 근거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없어요. 사실 드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딱 그치. 제 생각에는 이제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이제 혈액이 조금 점도가 낮아지니까 배출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채소 뭐 과일 뭐 이런 거를 드시면 식이섬유를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삼겹살은 포기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도 생각지 못한 질문인데 요즘 아이들이 저희 세대들보다
속눈썹이 좀 길다. 이것도 미세먼지 영향이냐고 좀 물어봐 주셨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런 일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다면 네.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네. 현재 이런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진화론적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요. 중국이 이제 재미로 만들어 놓은 공익 광고인데 코털이 길어지는 광고는 있습니다. 네? 코털이 막 길어져서 먼지가 들어오는 것들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양을 걸러주기 위한 면역 체계로 이 털들이 길어지는 그런 공익 광고는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눈썹이 길어지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낭설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꼭꼭 닫고 생활하는데 때로는 실내 미세먼지가 바깥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들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실내도 가만 놔둬도 실내에서 발생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자재나 가구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요리할 때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리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굽기를 할 때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튀기기, 삶기 등등의 순서로 먼지 양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리 방식에 따라서 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리할 때의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양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삼겹살하고 고등어를 똑같이 비교를 하면 고등어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가 대략 호흡 영역에서 PM2.5가 한 3,00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가 넘었었습니다. 반면에 삼겹살은 2,000이 조금 넘을 정도. 물론 둘 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은 농도입니다. 고등어가 더 많은 먼지를 발생시켰던 이유는 이 비중이 낮은 기름이 기화되어지면서 먼지를 더 많이 만들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먼지가 발생되는 양이 다르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짧게 하십시오. 짧은 시간만 해도 온도의 교류에 따라서 또 희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과 바깥의 온도가 유사하면 굉장히 긴 시간 환기를 하셔야만 희석 효과가 조금 있다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용한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쏭달쏭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두 분께서 명쾌하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미세먼지에 관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가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좀 말짱 도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국가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6에서 7위 정도 합니다. 배출량. 온실가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고요. 미세먼지도 뭐 중국의 영향이 있다라고 그거는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활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국제 공동 연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발생을 좀 안 하게 하고 발생한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당장 고민은 해야 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 요소인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문제점. 그러나 알면 알수록 우리 건강이나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유해한 영향들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고 특히나 이 미세먼지 등의 피해는 약한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기저질환자, 그리고 임산부 등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곧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결국 미세먼지 등이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결국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과학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 이제 국민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과학 소식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다 없다. 바로 여기 따끈따끈 과학계 소식 전부 다 이수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콘택트 렌즈의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렌즈만 꼈을 뿐인데 내비게이션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연구진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렌즈에 머리카락 20분의 1 두께의 초미세 전기 회로를 입히는 방법으로 이 놀라운 기술을 구현했는데요. 실제로 이 렌즈에 내비게이션 전기 회로를 심고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회전 방향이나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상상 속에서나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펼쳐지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이 렌즈는 인체에도 무해하고 녹아서 사라지는 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안개 낀 날이나 어두운 한밤중에도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CCTV가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학생들이 이 놀라운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비밀은 바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시각과 언어 인공지능을 결합해 AI가 스스로 상황을 추론하고 정보를 재조합하는 제로샷 학습 기법을 활용했는데요. 밤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침입, 싸움, 방화 등 7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상황을 탐지할 수 있다니 정말 똑똑하죠? 이 CCTV는 행동 인식률이 무려 94.66%에 달하고 특정 공간 내 인구 과밀 탐지도 가능해 일상생활에 쓰인다면 범죄는 물론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카이스트가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나노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는 발열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온 스티커를 부착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체온 스티커, 물 때문에 쉽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나노 섬유는 착용도 간편할 뿐 아니라 색이 변하는 염료 덕에 미세한 체온 변화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 또 기존의 스티커 타입보다 온도 변화에 5배 이상 빠르게 반응하고 내구성도 강하다는데요. 앞으로 이 나노 섬유로 마스크를 만들면 열화상 카메라 없이 공항에서 발열 환자를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내일은 또 어떤 기술이 이곳에서 탄생할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깨끗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기에 그렇게 쉽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서 굉장히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숨쉬기 힘든 환경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스윗!